5년이었습니다. 치매에 걸린 아버지의 기저귀를 갈고 새벽마다 돌아눕히던 5년. 그 5년 동안 오빠가 집에 온 건 명절에 딱 2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흘 뒤였습니다. 명절에만 얼굴을 비추던 오빠가 검은 봉투 하나를 들고 우리 집 현관에 섰습니다. 봉투 안에는 아버지의 유언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모든 재산은 장남에게, 그리고 저에게는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막내는 아버지 재산을 노렸으니 한 푼도 주지 말라. 여러분이라면 5년을 갈아 넣은 대가로 도둑이라 불렸을 때 무엇을 꺼내시겠습니까? 저는 딱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야기는 5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냉장고 문을 열어놓은 채 제 이름을 잊어버린 날이었습니다. 진단명은 알츠하이머였습니다. 의사는 앞으로 점점 더 나빠질 거라고 곁에서 돌볼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모였습니다. 오빠는 회사가 바쁘다고 했습니다. 올케는 애들 학원 때문에 어렵다고 했습니다. 결국 남은 건 저였습니다. 저는 40살 워킹맘이었습니다. 회사도 다녔고 초등학생 아이도 키웠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를 모실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버지 죽을 끓였습니다. 출근 전에 약을 먹이고 점심시간마다 요양보호사와 통화했습니다. 퇴근하면 다시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팀장 승진해서 밀렸습니다. 아버지 응급실 때문에 중요한 발표에 빠진 날, 제 자리는 후배에게 넘어갔습니다. 아버지는 밤마다 저를 붙잡고 우셨습니다. 여기가 어디냐고, 집에 가고 싶다고. 이미 그곳이 집인데도 말입니다. 그 5년 동안 오빠는 명절에만 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상자 하나를 들고 현관에서 아버지 얼굴만 잠깐 보고 갔습니다. 오빠는 늘 같은 말을 하고 떠났습니다. 고생한다. 아버지 잘 부탁한다. 그 한마디면 자기 몫은 끝났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간병에는 돈이 들었습니다. 요양보호사 비용, 병원비, 기저귀와 약값. 아버지 통장에서 매달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영수증을 전부 모으고 장부에 날짜별로 적었습니다. 언젠가 아버지께 떳떳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오빠가 아버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5년 사이 잔고가 크게 줄어 있었습니다. 오빠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오빠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돈 어디 썼냐고. 저는 간병비라고 했습니다. 오빠는 믿지 않았습니다. 올케가 거들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부모 모신다고 손해볼 사람이 어디 있냐고. 다 계산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냐고. 그날부터 저는 아버지 재산을 빼돌린 도둑이 되어 있었습니다. 5년의 간병이 돈을 노린 짓으로 둔갑하는 데는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소문은 친척들에게 퍼졌습니다. 큰집 막내가 아버지 돈으로 집을 샀다더라. 차를 바꿨다더라. 저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억울하다고 말할수록 더 초라해졌습니다. 도둑이 아니라고 증명하는 일은 도둑으로 몰리는 일보다 훨씬 외로웠습니다. 저를 지켜줄 수 있는 단 한 사람, 아버지는 이제 제 이름조차 부르지 못했습니다. 억울함을 아버지 앞에 풀어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아버지를 끝까지 지키기로 했습니다. 증명은 나중에 해도 된다고 믿었습니다. 사실 저는 간병을 시작한 첫날부터 요양일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상태, 먹은 약, 그날의 말과 표정까지 매일 기록했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진단서와 검사지를 챙겨 파일에 꽂았습니다. 인지검사 점수가 해마다 떨어지는 것이 그 종이 위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간병비 영수증은 봉투마다 월별로 나눠 담았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언제든 한 장씩 펼쳐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었습니다. 진단을 받고 얼마 안 됐을 때 아버지는 아직 정신이 맑았습니다. 국어 선생님이셨던 아버지는 당신의 마지막을 스스로 정리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카메라를 향해 영상 편지를 남겼습니다. 영상 속에서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신이 온전할 때 이 말을 남긴다. 훗날 내 뜻을 두고 다툼이 생기거든? 이 영상을 보아라. 그 영상 마지막에 아버지가 남긴 한 문장을 저는 아직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빠도 올케도 그 영상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고 아버지는 제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곁을 지킨 건 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오빠가 유언장을 들고 나타난 겁니다. 장례식장에서는 눈물 한 방울 안 보이던 사람이었습니다. 49제 날이었습니다. 절에 친척들이 다 모였습니다. 큰아버지, 고모, 사촌들까지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거의 다 온 자리였습니다. 제사가 끝나갈 무렵 오빠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안주머니에서 그 검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빠가 유언장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게 아버지 뜻이다. 모든 재산은 장남인 나에게 물려주신다고 여기 다 적혀 있다. 그리고 저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막내는 아버지 돈을 5년 동안 다 써버린 사람이다. 그러니 한 푼도 못 받는 게 당연하다.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 친척들의 시선이 저를 찔렀습니다. 누군가는 혀를 찾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이미 도둑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가방을 열었습니다. 5년을 준비해온 가방이었습니다. 저는 떨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저는 5년 동안 조용히 기다려왔으니까요. 저는 오빠에게 물었습니다. 그 유언장 작성한 날짜가 언제로 적혀 있냐고. 오빠는 잠시 머뭇거리다 답했습니다. 3월 12일이라고. 저는 파일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3월 12일 그날 아버지는 집이 아니라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입원 확인서가 여기 있습니다. 같은 날 인지검사 결과지입니다. 30점 만점에 9점. 소견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의사 표현 불가. 그날 아버지는 숟가락도 혼자 드시지 못했습니다. 그런 손으로 이렇게 또박또박한 유언장을 쓰셨다는 겁니까? 중증 치매로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남긴 유언은 법적으로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이건 변호사에게 이미 확인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자필 유언장은 본문과 날짜, 주소, 이름을 전부 본인이 직접 쓰고 도장을 찍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언장에는 주소도 도장도 없습니다. 작성일에 아버지는 글을 쓸 수도 없는 상태였고 형식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오빠, 이 종이는 아무 효력이 없어. 하지만 저는 이 종이가 가짜라는 걸 증명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뜻을 전하러 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영상 속 아버지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재산은 나를 끝까지 지켜준 사람에게 간다. 막내가 끝까지 내 곁을 지켰다. 나는 다 알고 있다. 오빠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손에 들린 가짜 유언장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를 찌르던 시선이 이제 전부 오빠를 향했습니다. 법당 안에서 도둑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빠는 몰랐던 겁니다. 유언장을 위조한 사람은 법적으로 상속받을 자격 자체를 잃는다는 걸. 저를 도둑으로 몰던 그 종이가 오빠의 목까지 전부 앗아간 겁니다. 저는 법이 정한 상속분에 5년간 아버지를 모신 간병 기여분까지 정당하게 인정받았습니다. 누구의 돈을 훔친 것도 빼앗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빠는 그날 이후 친척들 사이에서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명절마다 상석에 앉던 오빠는 이제 아무도 부르지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 올케는 조용히 오빠 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이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긴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 영정 앞에 앉아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저는 재산이 갚고 싶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알아줬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